이전에 이미 클리스만 감독을 한번 우리가 선임을 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대한축구협회가 돈이 그러면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지만 우리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전 감독의 재택근무 다들 뭐 학을 띄웠잖아요. 예. 크게 되다 보니까 협상 내내 국내 체류를 필수 조건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마치로서는 예전에 받던 연봉의 반을 깎았는데 또 반을 깎았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대한축구협회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데려올 수 없다는 겁니다. 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대한민국이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축구계 때문에 또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축구계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를 놓고 시끄러운 것 같던데 네. 오늘은 이 내용을 돈의 관점에서 좀 설명해 주신다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니까 예. 돈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연봉이 문제라는 거예요? 연봉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요? 이틀 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중간 브리핑에서 지적했듯이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상식과 공정에서 벗어났다라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도 많은 분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네. 이 굉장히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라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먼저 국가대표팀 감독들의 몸값에 대해서 연봉에 네.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국가대표들은 봉사를 하고 명예직이지 뭐 국가에서 국가대표 된다고 뭐 월급을 많이 주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들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감독은 연봉을 달라요? 받죠. 감독은 연봉을 받죠. 그럼 감독의 연봉은 통상적으로 프로팀 감독 연봉보다 높아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프로팀 감독이 더 높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프로팀 감독보다 지금 현재 홍명보 감독이 더 많이 받습니다. 예. 홍명보 감독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확한 그 계약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홍 감독의 연봉이 2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20억이요? 20억 원을 받으면서 이제 봉사한다. 라고 해서 논란이 됐죠. 그런 봉사는 저도 좀 하고 저도 좀 하고 싶어요. 한 달에 2억씩 따박따박 받으면서 봉사하고 싶어요. 예. 봉사활동하고 싶은데 어쨌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축구의 경우 대개 클럽팀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예. 그 이유는 클럽 감독이 대표팀 감독보다 해야 될 경기 수가 훨씬 더 많아요. 대표팀 감독은 이제 경기 수가 상대적으로 적죠. 하지만 클럽 감독들은 매주 경기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 감독은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덜하니까 훨씬 더 덜하니까 연봉을 좀 적게 주자 이런 게 됩니다. 또 여기 이제 클럽팀 감독 같은 경우는 매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데다가 심하면 팔의 목숨이란 말이 있듯이 예.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자리거든요. 성적 안 좋으면 바로 잘리는군요.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연봉을 좀 높게 책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점들 때문에 뭐 클럽팀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보다 연봉이 더 세고 펩 가르디올라라든지 윌겐 클롭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장들 대부분은 국가대표팀 감독이 아닌 클럽팀 감독으로 있는 거죠. 여기에 국가대표팀 감독이 클럽팀의 감독보다 연봉이 더 적은 또 다른 이유는 이 빅클럽 감독을 맡았던 인물이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온다는 건 네. 과거 히딩크 감독의 사례에서 보듯이 예. 이미 커리어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꺾여서. 예. 유명 클럽팀에서 감독을 하다가 빅클럽에서 감독을 하다가 커리어가 꺾이고 해고되거나 아니면 다른 클럽으로 또 옮겨서 또 해고되거나 뭐 이러면 커리어가 꺾여 나가는 거잖아요. 예. 꺾이기 시작해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을 때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맡아서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성과를 내고 자신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클럽팀 감독으로 복귀하는 일종의 재기의 기회 혹은 재기의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히딩크 감독도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도 뭐 레알이라든지 이런 빅클럽에서 감독을 하다가 커리어가 계속 꺾여서 내려갈 때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을 했었고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이 끝난 이후에 곧바로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예. 오는 그런 경우였고 하지만 2002년의 성공을 토대로 네. 화려하게 네. 부활하신 분이죠. 네. 때문에 이런 감독들 같은 경우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나라 월드컵 본선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서 오퍼가 오면 예. 터무니없는 몸값만 아니면 자신의 몸값을 깎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반까지 깎습니다. 그래요. 절반 깎는 건 뭐 주저함도 없습니다. 아까 이제 히딩크 감독 얘기했지만 과거에 우리가 히딩크라는 명장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국이라는 이점이 있었어요. 예. 이게 가장 크게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본선 진출이 이미 확정돼 있고 또 축구협회가 그 당시에 히딩크 감독과 협상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소집을 해주겠다. 선수들 소집을 손발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겠다. 성적만 내라.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히딩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가면 자신이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거죠. 예. 또 이제 최근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제시 마치 감독을 비롯해서 여러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 자리에 큰 관심이 있다. 돈은 큰 문제가 아니다. 하고 싶다. 이런 입장과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 역시 예. 우리 대표팀이 지금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리고 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황인범 같은 유럽파들로 스쿼드를 짤 수 있는 그러니까 네. 본선에서도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에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다. 돈은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물론 무조건 외국인 감독을 선임해라 그런 거는 저는 아닙니다만 원래 홍명보 감독 전임이 외국인 감독이었는데 갑자기 국내 감독인 홍명보 감독으로 바뀌었길래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그 월드컵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외국인 감독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이미 다 어딘가에 부임을 해서 좋은 사람을 못 찾아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줄 알았더니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유명한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 관심 있다. 나는 돈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굳이 왜 그럼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을까요? 전제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터무니없이 몸값을 깎으면 안 된다. 이 전제는 했죠. 예, 예. 이렇게 이 전제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걸로 하면 우리가 제시 마치 감독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축구협회와 협상이 결렬된 직후에 바로 캐나다 축구협회의 오퍼를 받아서 거기 대표팀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예. 64년 만에 캐나다를 북중미 컵 대회에서 4강에 올리는 캐나다 축구 역사에 새로운 지금 역사를 쓰고 있는 예. 감독으로 지금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애초에 우리 전력강화위원회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추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 1순위 후보로 지금 캐나다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제시 마치 감독을 추천을 했어요. 예. 마치 감독 역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코칭 스태프들, 그러니까 이 정도 감독들은 대부분 자기 사단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스태프들이 다 코칭 있군요. 스태프들을 거느리고 예. 있는데 이 코치진들에게 우리는 한국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다고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다고 해요. 예. 하지만 세부 협상 과정,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와 마치 감독 측의 이 세부 협상 과정에서 결렬되고 말았는데 협상이 결렬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네. 183일의 딜레마. 이게 뭐냐면 마치 감독이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을 할 때 받았던 연봉이 35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60억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가겠다고 마치 감독이 마음먹은 이상 그 연봉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본인 스스로가 깎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언론들의 보도와 축구계 안팎의 이 관계자들을 다 종합해 보면 마치 감독이 원했던 연봉은 자신의 연봉을 반 이하로 깎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억 6천만 원 정도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아까 홍명보 감독님 연봉과 유사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지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183일의 딜레마가 등장하는데 예. 이 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축구협회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갔어요. 예.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마치 감독 측은 세후 기준으로 26억 원을 원한다. 200만 달러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세전과 세후로 나가면 이게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액이 꽁충 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00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세법상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포함하면 49.5%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반이 세금이고. 반이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쥐는 돌이 반토막이 돼요. 예.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절세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 체류 기간을 183일 밑으로 낮추는 겁니다. 182일까지 체류한 외국인은 현행 세법상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일 경우에는 세율이 22%로 줄어듭니다. 예. 하지만 우리 대한축구협회는 이 클린스만 전 감독의 재택근무 다들 뭐 학을 띄웠잖아요. 예. 크게 데이다 보니까 협상 내내 국내 체류를 필수 조건으로 고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마치로서는 자신이 지금 예전에 받던 연봉의 반을 깎았는데 또 반을 깎았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대한축구협회는 좋은 외국인 감독을 데려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유럽 축구계에서 커리어가 꺾여 있는 B급 감독을 데려오려고 해도 이 감독들이 국가대표팀에서 받는 연봉을 30억 원 밑으로 낮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 60억, 100억씩 받던 감독들이 네. 반으로 깎았는데 여기서 반의 반을 또 깎아버리면 그렇겠네요, 진짜. 세후
200만 달러를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대한축구협회가 맞춰줄 수 있는 거는 세후 기준으로 보면 100만 달러. 그러니까 저쪽은 26억 원을 원하는데 우리는 13억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네. 차이가 협상이 크군요. 되겠어요? 예. 이렇게 되면 선택은 국내파 감독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명품이 반값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사고 싶었는데 사자라고 들여다봤는데 가격표가 좀 여전히 비싸요. 네. 하지만 세상에 돈을 쓰지 않고 명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축구협회로서는 앞으로도 국내파 감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전에 이미 클리스만 감독을 한번 우리가 선임을 했던 것처럼 네. 나름대로 대한축구협회가 돈이 그러면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 이 경우를 봐야 돼요. 예. 뭐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26억 원 이상을 수령하는 조건이었어요. 예. 세부 계약은 모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택근무 논란이 계속 일어났죠. 클린스만 감독은 183일을 국내에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 아, 절세 목적인가요, 그것도? 절세의 목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축구 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을 할 때도 재택근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재택근무를 한다는 걸로 악명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을 데려오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대한축구협회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국내에 최대한 머물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본인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키지 않은 거예요. 183일 동안 치료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49.5%의 세금이 아닌 22%의 세금을 낸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26억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규모도 있고 네. 나름대로 대한축구협회에 뭐라고 할까요? 협회장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재력 있는 분들이 역대 많이 했었고 뭐 재벌 기업이죠. 예. 지금도 그러면 재벌 기업이죠. 역대도 그랬고요. 네. 대부분.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세금까지 고려해서 뭐 한 56억 드릴 테니 50억 이상 드릴 테니 반 세금 내시고 우리 축구 감독 해주시면서 예전처럼 뭐 4강이든 뭐 8강이든 그것만 신경 써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복잡해요. 네. 재무제표만 보면 대한축구협회는 흑자를 내는 체육단체입니다. 네. 재무제표상 대한축구협회의 단기 순이익을 보면 2021년 68억 원, 그리고 2022년은 138억 원으로 껑충 뜹니다. 네. 그리고 작년인 2023년에도 192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내면서 계속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대한축구협회는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요. 단기 순이익이 192억 원인데 왜 10억, 20억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짜 단기 순이익 192억 원 중에서 대표님 연봉으로 20억 원 추가 더 주는 거. 대표팀 감독 연봉, 네, 감독 연봉으로. 그렇죠. 감독 연봉으로 20억 추가로 더 주는 거. 수치상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수치상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숫자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숫자, 그러니까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거두고 있는 단기 순이익의 숫자는 정부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같은 복표 수익이 더해진 거예요. 네. 반대로 이 정부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같은 복표 수익을 빼고 나면 대한축구협회는 지금 연간 300억 원대의 적자를 보는 사실상 정부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조성됐잖아요. 그리고 복표 수익 같은 경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정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진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축구협회 재무제표를 보면 이 축구협회 단기 순이익이 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가량 껑충 뛰었던 2022년에 예. 정부 보조금이 366억이고요. 복표 수익이 221억 원, 그래서 587억 원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23년, 그러니까 작년에 192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는데 정부 보조금이 277억 3,400만 원, 복표 수익이 215억 7,700만 원, 480억 원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즉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보조금과 세금 성격의 복표 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축구협회가 자체적으로 번 돈으로 손익계산서를 다시 뽑아보면요. 2022년에 축구협회는 449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23년에는 28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국가대표팀 감독 연봉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주는 거냐 아니면 대한축구협회가 번 돈으로 주는 거냐. 네. 이 수익이 섞여 있지만 네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맞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한축구협회의 지금 재무 구조를 보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외국인 감독에게 막 고액의 연봉을 준다든지 아니면
클린스만 감독처럼 재택 논란, 절세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재택 근무 논란을 일으켜버리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시 마치 감독과 협상할 때 183일을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협상이 결국 결렬된 거죠. 결렬된. 그런데 앞서 그 마치 감독이 결국 캐나다 국가대표 감독으로 갔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캐나다 축구협회는 그만한 돈이 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축구에 있어서 월드컵에 자주 출전했던 국가도 아니고 뭐 캐나다 프로축구 리그가 뭐 그렇게 제가 유명한 거라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캐나다 축구협회도 살림이 빡빡할 것 같은데 그 나라는 돈이 꽤 있어서 그럼 그 연봉을 맞춰준 거예요? 거긴 재정난이 더 심각해요. 그래요? 재무제표만 보면 네. 거기는 적자입니다. 적자. 지난 3월에 캐나다 축구협회가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억 원 이상의 운영 적자를 예상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예. 지난 2022년에도 630만 달러, 86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이미 55억 원 이상의 운영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도 마치 감독과 협상해서 데려갔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 대한축구협회의 살림살이가 훨씬 더 나은데 네. 더 열악한 네. 상황에 있는 캐나다가 마치 감독을 데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이제 캐나다 축구협회의 새로운 수장으로 부임한 이 케빈 블루 캐나다 신임 축구협회장 덕분이다. 이런 평가가 현지에서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 케빈 블루 캐나다 축구협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 스탠퍼드 대학 출신의 스포츠 전문 행정가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전문 행정가로서 본인이 축구협회, 캐나다 축구협회 회장을 맡기 전에 캐나다 골프협회 회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 캐나다 골프협회 회장을 하면서 과거에 본인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배웠던 그리고 스탠퍼드 운동부가 유명하거든요. 스탠퍼드의 골프부부터 해서 되게 운동부들이 되게 유명한데 이 스탠퍼드 운동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캐나다 골프협회를 잘 이끌었어요. 예. 그 공을 인정받아서 캐나다 축구협회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캐나다 축구협회가 마치 감독 선임을 발표할 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마치 감독을 선임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에 참가하고 있는 이 캐나다 3개 팀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 구단의 모기업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라고 밝힙니다. 네, 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캐나다의 프로축구팀의 자금 지원, 기부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했다라고 예. 볼 수 있겠고 또 이외에도 이제 민간의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부로 모은 돈을 제시 마치 감독의 연봉으로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대한축구협회 협회장을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재벌 출신들을 그 자리에 앉힌 이유는 자리를 드릴 테니 조금 도움 좀 주십시오. 그렇죠. 이것도 깔린 거 아니에요? 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크게 기여하십시오. 네. 기부금을 내십시오 하는 거였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케빈 블루 캐나다 축구협회장은 다른 모기업들, 축구 관련된 모기업들 그리고 자기 돈이 아닌. 그리고 또 민간의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돈을 재원을 마련했는데 한마디로 캐나다 축구협회는 마치 감독과 협상에 나설 때부터 네. 영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돈 이렇게 달라고요? 맞춰드릴게요. 저희가 한번 찾아볼게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고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네. 근데 우리는 183일 이상 국내 체류해야 돼. 네. 무조건 체류해야 됩니다.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뻣뻣하게 나간 거죠. 예, 예. 우리나라는 그 마치 감독 영입했던 캐나다처럼 네. 이런 속사장을 오픈해서 다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협회장으로 계신 정몽규 회장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결할 수는 없었나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협회장이라는 자리가 예. 이렇게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 케빈 블루 협회장, 신임 협회장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예. 제시 마치를 잡았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좀 배웠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제시 마치를 놓치면서 지금의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둘러싼 이 거대한 블랙홀 같은 논쟁에 빠져들고 있다. 대한민국 축구를 위하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이건. 그렇죠. 예. 이 불행한 일이 왜 초래됐는지 오늘 돈으로 한번 설명해 드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돈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없다. 경제와 관련되지 않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확신이 또 한 번 드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